포스의 거꾸로 현세변 현대 세계의 변화 그 두 번째 강좌 중에서도 두 번째 2-2강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과학과 사상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르네상스 이후에 유럽의 자연과학은 그리스 철학의 전통에 의해 이슬람 과학의 영향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슬람 과학의 영향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슬람 세계의 과학을 수용하면서 꾸준히 발달해서 관찰과 실험을 강조하면서 망원경, 현미경, 온도계와 같은 이러한 과학기기들이 발명이 되고 경험론과 합리론이 진리 탐구의 바탕이 되면서 과학적 실험과 합리적 추론에 의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축적된 과학 지식이 인쇄술 발달로 더욱더 널리 보급되는 게 유럽의 모습이었습니다. 17세기 유럽의 상황이었다면 특히 이제 이러한 과학적 방법론이 더욱더 발달되고 과학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데는 왕실의 후원, 아무래도 재정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혁명을 꽃피우게 되는데 17세기에 그 해당 분야가 이제 천문학, 물리학, 화학, 의학, 광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실의 후원으로 학회, 아카데미가 만들어지고 과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그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그 베이컨과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이 그 뭐 철학자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이 사람들이 내어놨던 논리적인 사고 체계의 그 확립이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예컨대 베이컨의 귀납법 이건 영국의 경험론적인 철학 전통의 바탕이 되고 데카르트의 연역법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륙의 그런 합리적인 철학 전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출발점은 다를 수 있지만 형식 논리에 빠졌던 중세의 스콜라 철학 이거 거부하고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수 있어야 된다. 과학이 이런 걸 주장함으로써 과학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전제 연구할 때 뭐 사사로운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귀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A는 뭐 B일 것이다라는 뭐 전제를 두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구를 해가는 연역법적인 사고가 과학 발전에도 과학 실험 발전에도 기여를 했던 것이죠. 계몽 사상의 확산. 요즘 우리 학습지는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면서 좀 더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예시되어 있는 과학혁명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예시를 찾아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슬람 세계로부터 받아들였던 그 자연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 뒤에 이루어졌던 관찰 정신의 이 토대가 돼서 과학혁명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또 세계사의 정치사 부분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이슬람이 엄청나게 세력을 키워졌던 시기에도 그 중세 시대 말까지만 해도 에스파냐 지역까지도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슬람 지식인들에 의해서 이슬람의 천문, 수학, 화학, 생물학, 의학과 같은 이슬람 과학 기술이 지식이 유럽으로 전파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그 과학혁명의 한 기틀이 된 건데 뭐 대표적인 이 시기의 과학자들이라고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치 해부도도 그리고 비행기 모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천문학에서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케플러, 이 사람들 지동설 주장한 사람들, 갈릴레오 갈릴레이, 지동설 지지에서 태양, 뭐 달, 목성을 관측하고 그 다음에 그 피사의 사탑에서 낙하 실험하고 뉴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행성들이 일정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도 하고, 만유인력의 법칙 내세우기도 하고, 모든 자연현상을 다 원인이 있다. 인과 법칙으로 설명하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베살리우스 인체 해부학, 인간 그 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세포를 발견하기도 하고, 하비 혈액 순환 주장하고, 보일 근대 화학의 기초를 닦고, 라이프니츠, 뉴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미적분학을 개척하기도 했던 거 아닙니까? 과학혁명의 죄송합니다. 다양한 예시는 수업 시간에 좀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계몽사상 사상의 발달 파트를 보겠습니다. 17세기 이래 과학적 사고가 강조되고 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자연법의 바탕을 둔 사회계약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계약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연법이라는 것은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두어 시대와 사회를 초월해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 근대 자연법에서는 그 핵심이 인간의 이성. 그래서 이건 자연법을 이성법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든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이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그 개인들이 다 이루어서 사회가 되는데 일정한 계약 관계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홉스 같은 사람은 인간은 이기적이다. 홉스 같은 사람은 이거 어디 좀 대표적인 그 계몽 사상가 중에 홉스, 로크, 루소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홉스는 인간은 다 이기적이야. 인간의 본성은 굉장히 이기적이야. 그래서 자연 상태로 두면 인간은 모두가 다 싸워야 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관계야. 평화롭게 살려면 이거 안 되려면 이 혼란을 벗어나려면 개인은 이기적인 개인에게 맡기면 안 되고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게 양도해야 돼. 그래서 국가가 안정을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어. 그러려면 국가 권력은 절대적이어야 돼. 그래서 인간은 평화를 위해서 국가에 자신의 권리를 양도했다. 국가와 계약을 맺었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영국의 로크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는 불편해. 하지만 평화로워. 그리고 이렇게 뭐 절대 권력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개인의 그러한 생명, 재산, 자유 이러한 자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국가에게 이러한 권리를 위탁한 거야. 하지만 국가가 이런 거 안 지켜주면 엎어버릴 수 있어. 권력을 바꿀 수도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회계약서를 펼쳤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이거 제대로 안 해주면 왕조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국에서 명예혁명을 정당화하거나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계몽사상가들에게 이러한 혁명권, 권력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 먹혔던 거죠. 홉스하고 로크가 사회계약이라는 것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의 관계로 봤다면 루소는 아니다. 개인이 좀 더 강조되는 거죠.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국가가 지니는 보편적인 의지로서의 그 전체 의지와 달리 인간 각자에게는 일반 의지라는 게 있다. 이 일반 의지를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맺는 사회계약.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 시민들이 서로
일반 의지를 가진 개인들이 계약을 맺은 거다. 그래서 주권은 당연히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루소 같은 경우 인민 주권 강조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접 민주주의 해야죠.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왕이 절대적인 왕정 이런 것들 부정하겠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회 계약설이 등장하고 사회 개혁적인 계몽 사상으로 루소 같은 사람도 인민주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계몽 사상이 더욱더 확산되어 가면서 삼권 분립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합리론과 경험론, 사회계약설, 과학혁명 이런 것들의 계몽사상은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이성으로 낡은 관습과 미신을 타파하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뭐 볼테르 같은 사람 그래서 귀족들 풍자하면서 낡은 봉건 귀족들을 좀 풍자하면서 언론과 신앙의 자유 주장하고요. 낡은 질서를 깨트리는 해방된 자유로운 인간상을 주장했다라면 몽테스키에는 이제 이 부분에서 영국의 입헌 통치 이거 높이 평가한다. 입법, 사법, 행정 나름 이렇게 상권 분립 딱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나머지 자세한 부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 이러한 계몽 사상은 이제 시민혁명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런 계몽 사상이 확산되면서 중세 사회를 지배하던 그 신학, 신중심의 신학, 초자연적이고 신비주의적이었던 이런 신학을 깨트리고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면서 인간 세계에 실제로 필요한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확장되어 갔던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계몽 사상의 성과 이렇게 해서 자연법 사상과 사회계약설로 이어져서 결국 근대 국민국가를 이루는 시민혁명에 영향을 주었다는 게 성과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좋은 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베이컨이 했던 유명한 말 아는 것이 힘이다. 좋은 말이죠. 근데 한번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자연을 두려워할 때, 자연을 파괴를 덜하죠. 근데 자연에 대해서 알고 그걸 정복할 힘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정복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 환경 문제 그 출발점은 자연 파괴 아닙니까? 인간이 자연을 너무 알게 되면서 자연의 속성을 알게 되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파괴를 해가는 거죠. 베이컨이 찬양했던 발명품 화양, 나침반 이거 과학기술 발전하게 되니까 전쟁 많이 하게 되죠. 결국 다른 나라 침략하게 되죠. 제국주의의 발판이 된 거 아닙니까? 과학혁명에 영향을 받은 계몽사상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이성적인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이거 강조되는 거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는 유럽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우월하고 그 뭐 유색 인종은 무시하는 겁니다. 유럽 중심적인 인종주의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계몽 사상가들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 같지만 양면적인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죠. 루소 앞에서 인민주권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은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남성은 강하고 능동적이고 여성은 유연하고 수동적이다. 남성은 힘과 의지의 소유자이고 여성은 남성에게 저항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시민권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게 자연법칙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볼테르. 그 프랑스의 봉건 귀족들을 풍자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근대 사상을 이끌었던 볼테르 같은 사람은 사냥개하고 잡종개가 다른 것처럼 흑인종은 우리와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다. 완전히 유색인종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성의 능력을 경시하거나 인간의 감성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너무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감성을 무시했다. 가볍게 여겼다라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15분. 아이고 이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도 기네요. 여기까지 끝.